자,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글이 하나 써 있죠. Life is too short for the wrong job. 자, 나쁜 직업을 갖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네, 나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을 듯합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할까? 왜 일을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 계신데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자, 이분이 죄와 벌의 저자잖아요. 자,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벌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벌이 가장 무서우세요? 나에게 이런 벌이 닥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좋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네, 어, 굶기는 거. 네, 밥을 안 주는 거. 못 먹게 하는 거. 네, 그런 게 있었고, 어떠한 분은 잠 못 자게 하는 거. 그쵸.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인이죠. 네, 여러 가지 그런 벌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지옥. 아마 뭐 분명히 한국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은 있다, 어떤 분은 없다 이렇게 좀 갈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랍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100% 믿습니다. 네, 그분들이 믿는 존재, 그 지옥의 존재가 이름이 뭐냐면 가헤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가헤넴은 사람이 죽으면 항상 다리를 건넌대요. 뭐 모든 세계의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정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간의 머리카락 한 올, 네, 머리카락 한 올을 이렇게 연결시킨 건데 이것을 걷다가 떨어지면 가는 곳이 바로 가헤넴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아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할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영화 매트릭스 처음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인공 네오가 처음 디지털 세계에 딱 접속했을 때 아무것도 없죠. 네,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도 비슷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벌은 뭐다? 평생 동안 아무 쓸모도 의미도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돈을 버는 것. 이거는 노동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원초적인 동기죠, 그죠?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거. 누구나 이 상대방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거 혹은 높은 위치에서 뭔가 권력을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열정을 따르고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일에서 추구하는 의미인 동시에 거꾸로 말하자면요. 우리를 특정한 직업으로 이끄는 어떤 동기부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 두 개, 돈을 버는 것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외재적 동기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예요? 물건을 사죠. 먹을 것도 사고요. 우리가 잠잘 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매트리스도 사고 침대도 삽니다. 그죠? 지위는 어때요? 네,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지위죠. 네, 반면 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과 열정을 따르고 재능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내재적 동기 요인에 속합니다. 즉 일의 가치를 그 자체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 돈을 버는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어떤 의미로 또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GDP가 세계 11위잖아요. 세계 11위 굉장히
잘 살아요, 그죠? 그리고 세계 제조업 경쟁력이 3위입니다. 반면 OECD 국가 자살률 몇이 1위입니다. 국민 행복 지수 몇이 41위.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60위. 자,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왜 더 불행하다고 느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고민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심리치료학자 수거아트라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TV와 인터넷이 보여주는 소비 행태에 맞추려고 분투하고 그 탓에 늘 불만족에 사로잡혀 있다. 재화와 용력을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은 중독성이 있다. 자,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폭스바겐 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장님? 폭스바겐? 지수 엄마 폭스바겐? 왠지 내가 폭스바겐을 안 타면, 네, 굉장히 뿔리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CF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가져야 돼. 또 더 남보다 더 비싼 거 가져야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아무리 넘치도록 가져도 그것을 제어할 경고 시스템이나 내재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끝없는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원한다. 특히 누구보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한다.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큰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뭘 가지지 못했다고요? 정신적인 풍요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 정서적인 안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일까요?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중산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가진 것이 얼마나 없으면 또 가난하다고 할까요? 자,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보다 뭔가 좀 가정이 화목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을 때 정말 좀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뭐 가진 것이 많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물질이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규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다, 나는 물질이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줘. 이러면 뭐 그렇다고 인정해 드릴게요. 네. 근데 누구나 아마 여기에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물질이 마음을 채울 수 없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 감사하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꽉 찬 사람이고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최근에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파이어족을 위한 단어권의 바이블에 의해서 파이어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파이어족을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가 바로 Financial Independence, 그 다음에 Retire Early,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조기 퇴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을 중심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를 늘려서 점점 빠른 시기에 재정적 자립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돼서 책이 많이 쏟아집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책 한 권이 있는데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 그랜드 사파이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가 얼마를 써야 하는지 알아내는 거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과연 얼마를 써야 하는지, 네, 무작정 많이 벌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소비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거를 먼저 기준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활동지에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를 써야 하는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분 아십니까? 자, 넬리 플라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져 있는 엘리자베스 제인 코크런입니다.
자, 이분은요, 시대적 1864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 당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885년에요. 1월에 미국 일간지 피츠버그 디스패치에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근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 여자아이가 무슨 쓸모가 있나? 라는 제목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성의 사회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보고 제인 코크런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신문사 피츠버그 디스패치에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남성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똑똑하고 젊은 남성들을 모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똑똑하고 젊은 여성들을 일자리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들을 수렁에서 건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밀어주라. 그 보상은 이들의 성공과 감사를 통해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편지를 읽고요. 이 신문사의 편집장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칼럼 리스트를 해보겠느냐. 그래서 제인 코크런은 여성 최초의 칼럼니스트가 됩니다. 자, 그 후에 과연 이 칼럼니스트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두 가지의 책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책은요, 넬리 블라이의 세상을 바꾼 10일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72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0일, 요것은 과연 뭐에 관한 스토리냐? 이거는요, 이 넬리 블라이는 어떤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는 탐사 보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1887년에요. 그 환자 학대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뉴욕 블랙웰스의 정신병원에 잠입을 합니다. 왜냐면 소문이 너무 그렇게 돌았어요. 저기 가니까 멀쩡한 사람도 오히려 더 이상해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한번 여기에 잠입해보자라고 해서 환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정말 이 병원은 듣던 대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쓰레기 음식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목욕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간호사들은 막 환자가 울어요. 그러면은 얼굴과 머리를 막 사정없이 갈깁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고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 종합해서 병원 내부 실태를 고발했죠. 네, 그래서 이 기사가 10월에 그 뉴욕 월드 1면에 크게 장식했습니다. 딱 그 신문이 실리고 나서, 그 기사가 실리고 나서 사회적 반향 역시 컸죠. 그래서 딱 그 기사를 보고 뉴욕시 당국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얼마로 증액했을까요? 100만 달러 이상을 증액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약한 존재로만 여겨졌던 여성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기여하는 데 있어서는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첫 번째, 행동에 영향력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여하고자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의 영향력이 뭐냐? 바로 본인이 하는 일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선의의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가실 겁니다. 뭐 교육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복지원에 가서 빨래를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끝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했던 그 활동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이 맞나 안 맞나? 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좌절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기업들은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 팔고 혹은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벌죠. 그걸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뭔가 도와주는 거, 봉사활동 단체는 돈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뭔가 사회적인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기부금이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월급을 줄 여력이 없죠. 그러면 결국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에 굉장히 좀 꺼려하는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더 바디샵의 창업자인 애니타 루시아 로딕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1976년에요. 브라이튼에 작은 화장품 가게를 설립합니다. 원래 처음 목적은 그거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루시아 로딕은 레스토랑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관 사업도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화장품 가게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스킨이나 로션을 쓰잖아요. 그러면 다 쓰고 나면 이거 그냥 버리고 가서 병째로 사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 자, 여러분들 병만 갖고 오세요. 다 쓰고 나면 병 버리지 마시고 병을 갖고 오시면은 거기다가 저희가 스킨과 로션을 담아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환경 오염을 방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더 싼 값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78년에는 제품 수송 트럭에 실종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3만여 통의 전화를 받아서 계획된 우연이론이라고 하는 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성공한 분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인생을 계획하고 그에 맞춰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다 보니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뭐다? 이제는 행복해지기 위한 일을 찾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미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은 무엇인가요?